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바로 고교 학점제인데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속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흥배 광주광역시 중등교육과 장학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세별 전교조 광주지부 국공립고교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남한기 운남고등학교 교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전효숙 광주 참교육 학부모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변화와 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교육부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새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골자는 대학생처럼 고교에도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저 고교 학점제 이제 들어보긴 했지만 아직 와닿지 않아서 먼저 어떤 제도인지 고교 학점제에 대해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자, 이흥배 장학관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했듯이 대학처럼 자신이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방식입니다.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2학년 때부터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192학점을 들으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현재의 학습량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들면서 다양한 선택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요. 두 번째는 학사 운영 개편인데요. 단위에서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고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과목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평가제도 변화인데요. 현재의 석차 등급 중심의 상대평가에서 25년도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에서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와 연계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할 뿐더러 또 우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에듀테크 기반 학사 운영이라든가 학생 참여형 수업 또 주제 중심 교과 융합 등 전통적인 우리 그런 교실 수업을 넘어서서 새로운 학습 경험을 고교 학점제를 통해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개설되지 못한 과목들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학교 밖 교육의 학점 인정이라든지 고교 학점제 그런 선도지구 운영을 통해 학교 밖으로 교육의 범위를 그런 확장해 나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교육과정, 학사제도, 평가제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교 공간이라든가 학교 문화 등 고등학교 교육 체계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좀 박세별 지회장께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대학교와 거의 비슷해지는 진로 집중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듣고요. 빠르면 1학년 2학기부터 선택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사 또 교육적인 시대적 요구 이런 걸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전에요. 학교 현장에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이런 이제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반에 대한 어떤 준비된 부분도 필요한데 아직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토론 후에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대학처럼 우리가 과목을 스스로 학생들이 선택해서 학점 이수제로 운영된다는 것. 자, 이러한 고교 학점제를 처음에 왜 도입하게 됐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남한기 교감께서 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인데요. 아쉽게도 기존 교육제도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교육제도가 자발성과 책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제도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실제 학교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진로와 희망과는 무관한 과목을 학습하고 그로 인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단지 수업 일수만 채워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다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교육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수준과 진로 및 적성을 감안한 과목 선택권 보장과 책임 교육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전효숙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남한기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 동의를 하는데 또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육은 대학 입시, 수능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아이들이 줄 세우기식 교육으로 친구와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그 학교 안에서의 생활이 정말 흔히 말하는 지옥 같은 네.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아이들의 개별성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또 그냥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에 나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화가 또 돼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심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또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자신들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 교실은 잠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전과 또 다르게. 그래서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잠자는 학생들도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이렇게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인재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예, 그 방금 전효숙 패널께서 이 줄 세우기 경쟁 입시 지옥 말씀하셨는데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시 경쟁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에서 현재 이 상태 그대로 두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입시 성적에서 더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의 중요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고등학교에서는 애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범용적인 능력, 깊이 있는 사고, 문해력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되는 시기가 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교학점제 하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는 기본 과목, 이게 28학점, 퍼센트로 따지면 14%입니다. 예, 14%밖에 되지 않는 공통 과목 가지고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기초 소양 그런 학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목소리도 현장에선 충분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그리고 지금 뭐 공통 과목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이런 그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에 대한 것도 좀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 주셔서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남한기 교감께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는 학사 운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6단계로 운영이 되는데요. 먼저 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수강 신청, 수업, 평가, 학점 취득, 졸업 이렇게 6단계로 운영되겠습니다. 학교는 먼저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고요.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업 설계 지원 활동을 실시합니다.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이를 성취평가제라고 하고요. 과목 출석률과 성취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수와 미수를 판정받게 됩니다. 현재 이수 기준은 해당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그리고 성취율 4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판정을 받은 학생은 보충 이수 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수 판정을 받은 학생은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누적 학점이 192학점이 되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네, 총 6단계에 걸쳐서 이제 운영 방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세별 지휘장께서 좀 덧붙여서 이 운영 방식, 형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재로서는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시행된 학교는 없고요.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처럼 우리가 학점제로 학생이 선택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하려면요, 교사에게는 교수처럼 수업 연구 그리고 평가 활동,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런데 기존 행정 업무, 교사들 정말 행정 업무 많이 합니다. 그건 그대로인 채로 복잡한 교육과정 운영하라, 그리고 다른 걸 다 지원해 줄 테니 학교에서 그 일을 처리하라 라는 식이 될까봐 현장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고 이걸 가지고 시간표를 짭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표 수강 신청부터 시작해서 시간표 만들고 공지하고 알리는 거 이거 전부 다 교사가 하는 일이고요. 또 이제 그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이게 페이지가요 55페이지짜리 엄청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니까 이 수업을 담당할 교사들의 업무 경감 지원 대책이 딱 2개입니다. 2개. 분량으로는 55페이지 중에 8줄입니다. 8줄. 그게 이제 크게 2개인데요. 강사를 배치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 학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로 지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선생님들의 일을 도와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 강사를 배치해 주겠다라는 거는요. 학교에 예산을 줄 테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강사를 구하고 채용을 하라.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학교에서요. 강사를 구할 때 채용 공고를 내죠.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 통보를 하겠죠.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사비를 지출합니다. 이거 다 누가 할까요? 선생님들이 합니다. 예, 이러한 업무를 줄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은 어렵게 된다.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교사들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학생도 학생이지만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의 그 교사들의 업무 부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직원 전체 또 물리적인 다양한 업무 공간부터 다 달라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계시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 고교학점제 향후 지금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해 가야 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응배 장학관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특성화고에 학점제를 우선 도입한 다음 일반고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 도입 과정을 거쳐서 2025년에 전면 그런 적용하겠다는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 도입의 의미는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수능 체계와 그에 따른 내신 평가 체계를 제외하고 고교학점제의 주요 요소 중 일부를 그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된 학점제형 학사 제도를 그런 일반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연구 선도 학교로 확대해 나간 다음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도에 따라서는 전체 학교를 연구 선도 학교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대입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그 4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4년도 신입생이 시험을 보는 27년도 그 대입제도까지는 현행대로 실시하고 그 학점제를 첫 적용받는 25년도 신입생은 28년도에 대입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고교 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방향을 올해 연구를 시작해서 24년도 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광주시 교육청 경우에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시 현황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죠. 예, 남한기 교감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현재 우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교 학점제는 좀 아직은 좀 먼 얘기고요. 그래서 네. 차근차근히 차근히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적용된 시점이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교육청은 이 2018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선 연구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3개 연구학교와 23개의 선도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계획에 의하면 2023년까지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은 크게 교과 교실제와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학교는 교과 교실제가 11개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2개교입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이 그 계획을 가지고 2024년까지 관내 일반계 고교 전체에 대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단위학교 컨설팅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선생님들의 어떤 고교 학점제에 대한 마인드 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진로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배 장학감께서도 광주시 현황과 좀 덧붙여 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5개 시도는 내년부터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인데요. 우리 시 교육청은 23년까지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고교 학점제를 이렇게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연구 선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강 신청제 도입이라든가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를 위한 그런 업무 조직, 팀 구성 등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요. 학교가 개설하고 싶어도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원 수급이 어려운 경우 인근 학교와 협력해서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현재 81강자 약 1,100여 명의 학생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또 개인 시간표에 따른 학교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올해까지 일반고 14개 학교를 학점제형 공간으로 구축하게 되고 아까 남한기 교감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2024년까지는 연차별로 이렇게 일반고 전체를 학점제형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학이나 이런 여러 기관과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광주시의 지금 준비 과정까지 고교 학점제가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떤 취지로 도입하게 됐는지 그 배경 그리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어떤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어떤 과제 또 개선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이 되면 이제 학생들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일단 학생들이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골라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또 수업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상상이 되는데, 자, 이에 대해서 학급 운영 변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전효숙 사무국장께서 먼저. 네. 이제 학생 개개인이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각각의 시간표가 다르고 또 대학처럼 빈 강의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시간대는 정보를 검색하게 한다든지 다른 수업 준비, 과제를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자율학습을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공간이 이루어져야지만 또 실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실의 획일적인 학교 공간은 이제 가변형 교실, 아이들이 수업에 따라서 모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각각 개인의 변형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을 또 만들 수 있고 온라인 학습실, 또 토의 토론실 등을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직 거의 이루어진 곳이 없기 때문에 4년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데 이게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 우려가 조금 높고요. 또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학급 기반의 담임제를 했었는데 각각 아이들이 반의 개념보다는 개인의 수업, 과목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0인 이하의 소인수 담임제를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1대1 케어가 적은 수 케어가 되기 때문에 좋긴 한데 과연 이게 학교별 또 어떻게 보면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학교의 서열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요. 이렇게 우려가 있어서 이런 공간들을 조금 더 잘 학교 배정이나
또 네. 잘 배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공간의 활용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딱 학교를 떠올리면 떠올리는 획일화된 교실, 네, 이런 분위기.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담임 제도나 이런 것들이 현재 어쨌든 교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다 개선해야 되는데 이 4년의 시간이 충분할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학교의 실질적인 그 현장의 분위기와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한기 교감께서 좀 네, 방금 말씀해 이제 주시죠.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제 학교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13개의 학교가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이미 완료했고요. 아마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학교들도 이렇게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산구처럼 이렇게 좀 학생 수가 많은 쪽에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공간을 갖다 잘 만들 수 없는 반면에 동구 쪽 이런 데는 지금 유일교실이 많이 남아서 네. 그런 공간을 좀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어떤 학생 수 차이 때문에 공간의 어떤 차이가 약간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학생 수가 좀 감소하는 어떤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동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면 이동 수업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고교 학점제 전에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선택권을 갖다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다수의 학교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과목 선택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학교가 이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특정 학년에 뭐 조회 시간 말고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볼 수 없는 구조, 이미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급 단위 활동이 매우 축소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급 운영 방식도 기존의 생활 지도보다는 어떤 진로 지도 중점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학급 단위보다는 그룹별 진로 지도 교사를 지정해서 학생을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입장에서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도 생기게 되는데요. 학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서 학생이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두 분께서 모두 말씀하신 측면에 덧붙여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물리적 공간이라는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심리적인 측면, 즉 생활지도의 측면이거든요. 아까 남한기 패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도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수업 시간에 볼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낮은 이유는 학급이 있고 담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 수업이, 그러니까 아침에 있는 담임 선생님 잠깐만 보고 이동 수업이 기본으로 되는 이 고교 학점제, 이게 시행이 되면요, 소외 학생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성격이 무기력하고 소외성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 교실의 이동이 잦으면 더욱더 소외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물론 수업을 하는 교과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그렇지만은 진로 상담교사라든지 상담교사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요, 실제로 정책도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 고교 학점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생활지도는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생활지도 측면 그리고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도 한 우려입니다. 네, 이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그 학생의 주도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생활지도나 또 오히려 이제 이동 수업이나 이런 선택권에서 오히려 소외되는 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본인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성과 책임성을 갖고 정말 본인이 그 중심이 되는 교육 과정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게 좋을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응배 장학관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네, 그 학교에서는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 준비해야 할 것들은 그 원하는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 또는 수강 신청 방법 또는 과목 변경 절차 등의 규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과목 개설 기준 또는 미이수할 경우 보충 프로그램 이수 방법 등의 규정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내용들이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 그 과목을 바꾸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심지어 학기가 시작된 후에도 과목 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는 그런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전에 이런 기준들이 마련돼야 하고 안내돼야 하고요. 그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경우 이런 과목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으로 개설하는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둔 그런 교육과정 편성 원칙을 먼저 또 학교에서는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세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현재는 담임의 역할이 출결 관리나 생활지도 등 학급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 모니터링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되고요. 교과 교사도 자격에 표시된 과목만 가르쳤는데 다과목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로 전담 교사도 일반 진로 지도에서 학업 설계 이수 지도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되거든요. 따라서 학교 업무 조직도 학점제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고 학교 문화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과목 선택권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그것을 또 제대로 안내하고 이제 숙지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드신 답변에 대해서 박세별 지회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문제와 같이 과목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이 한번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업 듣고 평가가 진행되면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개인이 선택했으니까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은 우리 아이들은요, 진로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고2, 고3 때 단일 진로로 그 길을 쭉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진로가 고1 때 결정이 되려면 학부모께서 적극적인 안내 그리고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택을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 정책을 세울 때 공부를 잘하는 우수할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공부를 관심이 없고 또 그리고 학업 흥미가 낮은 학생들, 이 학생들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요? 어려운 과목보다는 그냥 쉬운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학교에는 자연스럽게 우열반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과목의 이름만으로도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이 아이는 공부를 그다지 못하는 아이, 이렇게 우열반이 자연스럽게 너희의 선택이야 라고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개개인의 선택이 정말 흥미와 진로에 따라서 맞춰가려면 이 개개인에 대한 지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등학생들에 대한 진로 선택, 또 과목 선택이 나중에 이렇게 수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게 부담으로 고스란히 또 작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한기 교감께서도 좀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좀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택을 하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기존의 교육제도는 본인이 선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였죠. 더군다나 네. 그게 이제 등급제라고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제도가 더 학생들한테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그 진로를 사전에 다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담감이 좀 크세요. 근데 사실은 진로를 설정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기존의 우리 교육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 진로 설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갈 때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얘가 이제 평상시 하는 것이 컴퓨터 게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 게임 잘하니까 저 컴퓨터 공학과 갈래요? 라고 이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학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만두거나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이 친구한테 너 뭐에 관심 있냐? 라고 물어보고 그 학생이 저 컴퓨터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해서 컴퓨터를 선택했다가
아, 선생님 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적어도 2년 내지 3년 갖다가 앞당겨서 네. 그 학생의 진로를 판단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걱정하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완할 거 보완해가면서 잘 만들어가면 좋은 교육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의 등급제보다는 어쨌든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적성을 바꿀 수 있는 시기를 그나마 조금은 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자, 그래서 지금 그 고1 1학년은 진로 집중학기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면서요? 남한기 교감께서 뭐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좀 전에 드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서 또는 이제 사실은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중학교 때 진로지도가 잘 돼서 진로를 결정하고 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교육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중학교 3학년 2학기 말에 전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학년 초부터 진로 및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략 한 5월 정도의 과목 선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7월 정도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는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과목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학교는 학생들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진로 학업 설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진로 집중학기를 설정하고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효숙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앞에서 쭉 다 계속적으로 얘기되어져 오고 있는데 이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나는 도대체 뭘 할까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작정 또 선택을 하라 하니 이게 즐겁지 않고 더 힘들어라는 이제 학생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막기 위해서 진로 진학 교육이 이런 교육이 가장 정말 많이 필요하고 중요 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말하기를 이제 학생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를 찾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고 1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진로 집중 학기제를 두고 이렇게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또 제반되는 게 있잖아요. 전담 교사를 또 확충을 해야 되고 이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되고 이제 소인수 담임제를 시행 이제 한다고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학생은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자기 주도적인 자세가 또 필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님들도 또 계속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아이의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만큼 또 믿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렇게 박세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은 꿈이 늘상 변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서도 아직까지 내가 뭘 경험을 어떻게 해본 게 적기 때문에 그 네. 결정을 내리기까지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고 1학년에 집중 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네. 아이들 상담을 해서 어떤 진로를 가게 될든 택하게 될지 이거를 좀 계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수동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면 학생, 또 학부모, 또 교사까지도 조금 더 이제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패널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수업 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되는 수업 개설, 학생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수업을 이제 지원을 좀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이은배 장학관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대학이나 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그 협력 체계를 지금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선대와는 그 MOU를 체결하여 심리학, 교육학, 프랑스어, 생명과학 실험 등 4과목을 그 대학 교수님들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조선대학교에서는 예산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서영대에서도 간호의 기초, 관광 서비스 등 두 과목을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대학은 아니지만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도 영상 제작의 이해라는 과목을 장비와 그런 강사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 강주 전남 그 14개 대학과도 꿈꾸는 공작소라는 그런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계속해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사전에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는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또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으로 강주 전남이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고교 대학 연계를 위한 LMS 구축 등 고교 학점제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또는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라든가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역 대학의 다양한 어떤 교육 자원을 고등학교 교육에 활용할 방침을 지금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역 대학이라든지 공공기관 등과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지금 지역 연계를 통해서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덧붙여서 전윤숙 사무국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꿈꾸는 공작소하고 또 이제 공공기관하고 연계된 드림 러너 이렇게 활동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이렇게 설문조사가 많이 응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 만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많이 배웠는데 이제 단지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경험해 보고 싶어서 신청을 좀 많이 했는데 소수만 또 이루어져서 그 제한적인 문제 그게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는 평도 있었고 또 이제 지역 공공기관에는 본연의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서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제약이 너무 좀 많았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고교 학점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주시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 과중한 업무 왜 이걸 과연 어떻게 잘 실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들을 많이 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원 양성이라든지 또 그 교원들의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지 이에 대해서 먼저 창학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먼저 교육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2020년도까지 교원 수급이 정해져 있고 그 2003년도 이후는 그 중장기 수급 계획을 2022년도에 발표하는데요. 그 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 지도 또는 진로 지도 등 어느 정도 교원이 필요한지 또 연구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산출하고 있고요. 다양한 과목들의 그 수업에 전념할 수 있고 또 두세 개 과목을 가르친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22년도 발표 계획인데요. 그 내용에서 교과교사 추가 배치라든가 또는 미수학생 보충지도 전담 교사라든가 또는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수시로 표시과목 신설이라든가 예비교원 복수전공 활성화 또 복수전공자 임용 우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교원 양성이나 수급보다는 저는 그 교원의 역량 강화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느냐,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어떤 질 높은 배움을 추구하고 또 거기에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참여형 수업을 한다든가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서 해법 능력 또는 자기 주도성 이런 능력들을 함양할 수 있는데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어떻게 배우느냐, 자,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 과목별로 빛고울 수업 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또 교육과정 설계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원 협력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교원 11명이 이수하였고 올해 25명이 135시간 이 연수를 이수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진로학업 설계 지도 전문가 과정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약 220여 명이 이수하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과목 지도를 위한 교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근의 전남대와 또 교원대에 위탁해서 심리학이나 어떤 진로 선택 과목 등 교원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교사들 사이에 엄청난 이슈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사 95%가 반대하는 정책, 이걸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초등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겠다. 그러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때문인데요. 이건 지금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걸 넘어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교원 자격증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원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죠. 그래서 국가가 만든 자격 체계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와서 가르쳐도 된다? 이것은 중등교육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이 중등교육의 전문성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갖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즉 교수법이 통합되었을 때 함께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교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9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직 교원들에게 자기 과목 말고도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겠다. 그래서 복수 전공, 부전공을 완화시켜서 더 많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고교학점제가 진정으로 전문성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깊은 교육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라면 반대로 가는 정책, 이것은 지금 교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거든요. 반대로 가는 정책을 교육부에서 교원 수급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이 가장 분노하고 그리고 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계약직 교원 늘리기, 기간제 교사 늘리기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정규 교원,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 보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과목 지도에 있어서 한 선생님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더라도 5과목, 6과목 가르칠 수 없겠죠. 그래서 교원의 법정 수업 시수, 이 사람이 충분히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주당 몇 시간의 수업을 가르쳐라 라는 것을 기준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수업,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만들어주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교원 수급 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원의 역량 강화, 또 교원 양성에 관련해서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사회적 합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또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한 가지로 언급해 주셨던 그 과목 쏠림 현상, 이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과목을 선택하면 이라는 어떤 전제하에 일부 학생들이 대부분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같이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효숙 사무국장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저기 다 똑같은 목소리일 것 같아요. 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아이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은 내가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몰라도 그냥 어느 정도 이것만 선만하면 넘어갈 수 있고 시험에 그냥 어찌됐든 그냥 주어진 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너네들이 흥미 있는 과목을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대 라고 하면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그래? 그럼 나 어려운 거 안 할 거야. 네. 그냥 쉬운 거, 노래 부르는 거, 뭐 춤추는 거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가 이제 많은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진로 이렇게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쏠림 현상이
이제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입시 제도가 정시 확대에 또 초점이 되게 많이 네. 맞춰져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좀 완화가 되어야지 이렇게 과목에 대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예 적성에 대한 고민과 대입 제도의 개선이 돼야 이런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대안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은배 장학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 등이 특정 교과를 그렇게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네네. 근데 자 그렇게 그 우려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교직을 개방한다거나 또는 향후 그 중학교로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고요. 따라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과목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2023학년도부터 이렇게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이렇게 40%를 전부 다 넘어서면서 그 입시에 유리한 특정 교과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진로 선택 과목과 공동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는 과목들은 사실 저희들이 석차 등급을 미산출하고 있고요. 학점제가 도입되는 25년도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에 좀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등급 미산출 인원인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은 등급 미산출 인원을 13명 이하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그 석차 등급 대신에 방점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 인원을 그 25명 이하로 이렇게 높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연구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 석차 등급을 처리할지 방점 처리할지 이건 이제 학교 선택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인수 과목 대신 소인수 과목의 어떤 내신 유불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과목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교과 특성화 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특정 분야의 소질, 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떤 특정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5개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한 학교를 예로 들어보면 그 학교에서는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과목을 개설해서 자기 학교 학생들은 물론 그 타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공동 교육 과정으로 수업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특정 교과의 수업뿐만 아니라 그 과목과 관련된 동아리 지도라든가 체험학습 등과 연계해서 그 관련 학과에 어떤 기대 이상의 어떤 입학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점 학교별로 네. 특정 교과를 개설해서 선호하는 교과목을 흡수하는 이렇게 방법도 과목 쏠림 현상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목 쏠림 현상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자, 남한기 교감께서도 말씀 덧붙여 주시죠. 예, 그 사실 이제 과목 쏠림 현상이라는 용어가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쏠림 현상이 없었죠. 왜냐하면 학교가 모든 과목을 지정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이 다 똑같은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없었던 거고요. 이제 선택권을 주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면서 본인의 진로나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과목 쏠림 현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사실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올 2월이죠. 졸업한 학생들하고 지금 현재 2, 3학년 학생들하고 그 과목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 완화된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어떤 과목이 내 입시에 유리한가 이 관점으로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절대 평가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입시 어떤 유불리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과목을 써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시행이 되면 그 공통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자체가 절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도 훨씬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적성에 따라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고 또 수업의 질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돼야 하는 것.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이제 우려 또 혹은 긍정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 학교마다 인원수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규모가 좀 작은 학교와 규모가 큰 학교 사이에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박세별 지회장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고교 학점제 시행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소규모 학교, 광주에는 소규모 학교는 없죠, 고등학교 중에. 그렇지만은 광주 안에서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학교들, 이 학교들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요, 이것을 온라인 공동 수업 과정으로 인근에 있는 학교와 온라인으로 함께 연계해서 수업을 열어주겠다라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 우리가 코로나에서 이미 겪어봤습니다. 코로나 수업을 하면서요, 이 온라인 수업이란 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고 부모의 관심이 있을 때에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의 한계도 우리가 분명히 겪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것, 이게 과연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그저 선택을 위한 임시 방편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또는 적은 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이 아이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 밖에도 지역 간의 혹시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있어야 한다. 혹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흥배 장학관께서도 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먼저 우리 관내 고등학교 그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금 20년도에 새로 신설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대다수의 학교가 20학급 이상, 그리고 교원이 45명 이상이고, 소규모 학교는 2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우리 관내 학교는 광역시 단위이기 때문에 물론 그 광산구, 북구, 남구 등 그 격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지역 간 격차를 말하기보다는 학교 간 격차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교원 수급으로 인한 공사립 학교 간의 격차, 사실 일반고 51개 중에서 사립학교는 36개 고등학교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사립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차이가 존재하냐면 각종 인프라 및 예산 지원 여부에 따른 그 각종 시범학교와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인데요. 저희들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그 온라인 강좌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근 학교와 협력해서 직접 그 거점 학교를 학생들이 찾아가는 그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는 그런데 이제 사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교육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고요. 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 뭐 ICT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는 모든 교실에 그 무선망 구축한다든가 무상 교육을 실시하다든가 희망 교실 등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고교 학점제 선도지구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자체, 지역기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뛰어넘어서 지역 내의 어떤 고등학교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세별 지회장께서도 이에 좀 네. 덧붙여 주시죠. 우리가 이 지역 간을 이야기할 때 현재 이제 광주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고등학교 교육을 생각했을 때 수도권과의 격차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수도권 고등학교, 제가 실제로 어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갖고 온 과목 소개입니다. 과목 소개를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경제 관련 학과로 진로를 정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있다면 인문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되 여기까지 이제 선택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관련 심화 과목 AP 미시 경제, 이 AP라는 것은요 대학 수준의 과목입니다. 전문 과목이고 현재로서는 법상으로 공교육 선행 방지법 때문에 정상화법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과목인데 이 과목 열릴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국제경제, 금융시장에 의해 굉장히 대학 수준의 과목이고요. 자연계 수학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선형대 수학, AP 미적분학, 심화 통계학 등 이런 과목이 실제 고등학교에서 열릴 수 있는 과목이냐? 그런데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왜 열리고 있을까요? 이러한 과목명 자체가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름하에
여러 가지 선택형,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에 맞을지도 잘 모르겠으나 입시에 유리한 것만을 개설해서 서울 쪽에서 이미 그런 흐름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광주도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학생들의 흥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생기부에 멋있게, 어떻게 하면 더 내신에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대학 입장에선 이걸 가지고 고교 서열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되겠죠. 네. 뭐 관련해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네. 방금 이제 과목명 가지고 이제 뭐 프리미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입시 컨설팅도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런 거 적으면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그 과목명만 보고 학생 뽑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명을 봤을 때 그 학생이 그 과목에서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학교가 저런 과목을 해가지고 학생이 희망을 받아서 했다는 것은 그 학생들은 그 과목을 이수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면접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다 걸러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그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이렇게 개설할 때 사실은 학생의 수준도 사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이렇게 학업 수준이 좀 낮은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그 과목, 그다음에 좀 이렇게 성취 수준이 좀 높을 수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과목, 이런 것들이 개설이 또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지역 간의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패널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어쨌든 이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진로에 대한 능동적인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뭐 그게 사실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자신에게 알맞은 학교 또 교과목을 선택해야겠죠.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온라인 강의 활용, 정말 그 교육과정 운영 형태도 다양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알맞게 선택하려면 일단 잘 숙지를 하고 알아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 박세별 지휘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 또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을 조기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학생, 학부모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교 학점제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이제 2025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 아이들 부모님들 긴장시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즉슨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부모님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지금도 국영수 사교육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없어져야겠죠.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학부모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빠른 결정을 해라라는 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이제 교육과정을 짜는 것까지 사교육에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진로 상담교사, 상담교사가 배치가 더 많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학교에 1인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진로 상담교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탐색의 시간을 주고 학교에서 1:1 맞춤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앞서 이제 그 고교 학점제에서는 출석과 함께 성취 평가로 이수를 하게 되는데 그 학점이 192학점. 그러니까 한 학년에 최소 이제 64학점씩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혹시 이수를 못하게 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혹시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네, 이은배 장학관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학사 운영도 단위에서 그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1학점은 50분 수업 기준으로 현재 17회에서 16회로 바뀔 예정이고요.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그리고 과목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이면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이수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미이수 과목이 발생해서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3년 내에 졸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이러한 미이수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학교가 한 번 더 책임지도하는 그런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고요. 따라서 실제 이 미이수제 운영은 진단평가나 학습관리 등을 통해서 미이수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 지도 등을 통해서 학생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과목 정상 이수를 위한 선제적 지도를 위해서 그 타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단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고요. 교과 학습 부진, 보충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라든가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박세빌 지회장께서도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현재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성취율 40% 이하 학생, 이 학생들은 미이수 학생이 되고요. 이 학생들에게 별도의 과제 그리고 보충 과정을 제공해서 다시 보충 이수하도록 도와줘야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이수가 됐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이유는 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걸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에서 책임교육하겠다라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미이수자 대책 마련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습 부진 해결할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초, 중, 고 계속 올라오면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책임교육이 각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교학점제의 그 평가, 즉 이수는 초, 중, 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제일 많은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평가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가 기준과 좀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좀 자세히 알고 싶을 것 같은데요. 남한기 교감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평가 기준이 바뀐다기보다는 평가 방식이 바뀌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과목 구조와 평가 방식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과목은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기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보통 교과를 학습하게 되고요. 전문 교과는 특목고나 특성화고 대상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는데요. 선택 과목은 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보통 교과에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세 개의 유형의 과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 과목하고 체육, 예술, 교양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현재 9등급 평가와 5단계 성취 평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입에는 사실 이제 등급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대 평가로 보시면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모든 진로 선택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예술, 체육 교과는 3단계 성취 평가제를 실시하고요. 일반 교과 중에 교양 교과는 그 알파벳 P로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 평가 방식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1학년 공통 과목은 현재 평가 방식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등급 평가, 성취평가제 병행하는 거고요. 대학에도 9등급 평가가 반영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모든 과목은 이제 5단계 성취평가로 바뀝니다. 즉 절대평가에서 A, B, C, D, E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1학년 공통 과목 상대평가, 나머지 전체 과목은 다 절대평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미수 학생이 생기게 되면 이제 알파벳 I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절대평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물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입도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학생의 과목 쏠림 현상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전효숙 사무국장께서는 이런 평가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바뀌는 내신 산출 방식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들었는데 애들이 현재로서는 입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이렇게 바뀌어진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1학년 때는 그래도 상대 평가를 유지하고 공통 과목은 하고 2, 3학년 때는 또 그냥 성취제 평가, 절대 평가로 한다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대학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제일 도달점은 대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산출 방식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될지 또 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박세빌 지회장께서. 네, 전효숙 패널께서 어떻게 이게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대입에 반영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답은 둘 다 지금 상대평가입니다. 자,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1학년 공통 과목은 28학점인데요. 석차 등급제 상대평가입니다. 1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등급이 나옵니다. 2, 3학년은 선택 과목인데요. 이게 146학점, 굉장히 큰 비율이죠. 네, 성취평가제를 운영하겠다. 그런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공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치화법 선택 과목이고요. 이 아이는 4학점짜리를 들었습니다. 원점수 과목 평균이 나왔고요. 성취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B까지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원점수 과목 평균, 그리고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학교에선 이걸 보고요. 너는 B이긴 한데 몇 등이구나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늬만 절대평가고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고 2, 3학년은 각자 달라지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가장 입시를 잘할 수 있는 방법, 1학년 공통 과목 때 가장 높은 성적을 얻어야 합니다. 그때 이 상대평가 때 좋은 성적 얻지 못하면 이제는 2, 3학년 과목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지고요. 이 아이는 수능에 집중하게 되거나 1학년 때 이 얻은 과목을 만회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에 쌓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무늬만 절대평가, 실제로는 이것은 상대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방금 이제 저것 또한 절대평가다라고, 죄송합니다. 상대평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학교가 혹시 성적 부풀리기를 할까 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치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제 진로 과목이 이미 그 ABC로 해서 대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대 같은 경우는 A 3개만 있으면 그냥 만점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저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이 좀 이렇게 어폐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책임 교육을 실시하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듣게 되면 어떻게든 간에 내가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학생의 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를 드신 뭐 A가 7.3%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A가 뭐 50% 이상 나오도록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저걸 반영해서 대입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완전 학습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현재 이미 대학에서 반영하고 있는 어떤 대입 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평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예시가 제가 따로 설정을 한 예시가 아니라 교육부의 종합대책에서 나온 그 예시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A를 50%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하지만 학교를 믿지 않습니다. 내신 부풀리기를 한다라는 명목해서 A, B, C, D를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무늬만 절대평가하지 말고 정말 진실한 학교를 믿어주고 학교에서 교육활동하는 것, 성적 매기는 것, 신뢰성 가져달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가 정보들 기재하지 않아도 충분히 학교에서 절대평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믿지 않겠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겠다. 이러한 의도로 읽힙니다. 네, 절대나 상대평가의 이런 방식에 대한 어떤 의견들은 사실 대입제도와 정말 어떤 대학에서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느냐, 그 대입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의견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입제도와 연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교학점제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그러려면 대입 입시가 바뀌어야 된다는 목소리는 거의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세면 시기자께서 이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요. 입시제도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의도했던 성과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바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합니다. 자, 수능이 현재 똑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수능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대책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현재 수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학생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과목, 아무리 흥미에 맞는 과목을 들었어도 수능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수업 시간에는 수능 문제풀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학교 내신도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무늬만 절대평가입니다. 진정한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되고요. 학생이 선택과 과목에서
자유로운 교육 과정이 일어나고 교수 학습 과정이 일어나서 그것을 그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을 그 과정 전체 요거를 학교를 신뢰하고 믿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내신이 절대 평가가 되지 않으면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이름 그리고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의 이름 이것 자체가 차별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전유수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말씀해 네, 주시죠. 박세변 선생님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도 고교 학점제가 처음 시행된다고 할 때 이게 다들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또 끼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말 그대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해서 폭을 넓혀주는 것인데 성적으로 또 줄을 세우게 되는 입시 제도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이고요. 또 아이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게 교과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학 입시에 적용이 된다면은 이건 아이들이 즐겁게 새롭게 맞이하는 교육 제도가 아니라 두 가지 말씀하셨듯이 내가 재미있던 과목은 그대로 또 하고 또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이중적인 제도가 될 수밖에 없어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 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고교 학점제와 더불어서 수능 입시가 똑같이 변화해야 되고 평가 방법이 바뀌었다면 대학 입시에 적용되는 방법도 그에 맞게 잘 바꾸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좀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보면 어떤 중위권 학생들이 그 수능 성적과 사실 상관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진로와 관련해서 우리 고교 학점제가 지향하는 그런 의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학생 수가 많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강주 지역이나 상황을 보면은 그 국립 지방 거점 대학을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사실 수시 이 선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주요 대학도 수시로 가고 나면 사실 정시 자원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우리 그 학생들이 정시 수능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진로와 연관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좋아하는 과목을 이렇게 듣는 그런 고교 학점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꼭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의 교육 이제 환경과 똑같지는 않지만 해외에서의 이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학관께서 먼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고교 학점제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렇게 고교 학점제에 좀 주목했는데요. 네. 그 캐나다의 고교 학점제를 살펴보면 첫째 그 학생 진로를 고려한 그 교육과정 체계로 학령군을 세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그런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9학년에서 10학년은 학문과정과 실용과정, 뭐 11학년에서 12학년은 전문대학 준비과정이라든가 종합대학 준비과정 또는 취업준비과정 그리고 모든 학년에 걸쳐서 진로와 상관없이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뭐 통합과정, 지역개발과정 등 다양한 이런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진로 과목 위계에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과별 교육 과정이 학년별로 진로와 과목 위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준비 과목 중 11학년의 음악 그 과목을 예로 들면 9, 10학년에 그런 공통 음악 과목을 미리 이수한 학생만 이렇게 수강할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모든 학생을 위한 공평한 교육 과정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주교육부 차원에서 진로와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또 대학이나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과목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더 주목한 점은 그 이중학점 프로그램인데요. 전문대학이나 그 견습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그 주
교육부가 승인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문대 등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택학점 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 하면은 그 대상을 보면 학업 부진 학생 또는 학교를 이탈했다 돌아온 학생들 또는 자신의 목표를 일찍 이렇게 결정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그런 직업 위탁형 혹은 대안 위탁형 그런 사업을 대학으로 이렇게 확장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점 회복 과정이 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지역사회와 협력한다는 점에서 많은 그런 참고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그런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그리고 책임교육 실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많은 그런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습니다. 네. 남한기 교감께서도 혹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고요. 좀 공통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미국, 핀란드처럼 완전 개방형을 취한 나라도 있고요. 스웨덴, 캐나다처럼 진로별로 일정 코스를 설정하고 코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학점 이수 결과만 졸업 요건에 반영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중국 등은 별도의 졸업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나라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들 나라는 학업 설계 지도를 매우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교육을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어떤 고교학점제 논의 상황에서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 부분은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책임 교육 측면에서는 좀 논의가 더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좀 덧붙여 주시죠. 예,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 종합추진대책에서 나온 건데요. 자, 다른 학교,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핀란드 모두 다 절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신평가는 절대평가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외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알고 있다면 우리도 내신 절대평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필수와 선택 비율입니다. 우리의 지금 한국형 고교학점제는 필수가 아주 적은 비율입니다. 1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필수 과목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도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제대로 된 로드맵과 설계도를 갖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지금 2018년부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 사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은배 장학관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타시도 연구 선도학교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금 3개의 연구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구 비술고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선택 과목을 한 학기에 3단위 기준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학 기준으로 혼란을 좀 줄이고 2학년은 주당 12시간 이동 수업을 하고 3학년은 21시간 이동 수업 형식으로 이렇게 절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점제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수업 방법과 연계해서 소규모 어떤 교실이라든가 토론 학습실, 액션 러닝실, 연극 수업실 등을 구축하였고 학생 자율 및 휴게 공간을 위해 홈베이스라든가 북카페 또는 멍때리기실, 마루, 진로 전용실 등 다양한 어떤 복합 공간을 구축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관내 빛골 고등학교나 인천 신영고등학교의 경우도 교원 업무 재구조화로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학생 개별 맞춤 지도 역량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지원 부서를 4개로 이렇게 재조직하고 또 교과 부서를 5개로 이렇게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한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리 갈매고의 경우 학교 및 교과 특성 또는 학생 적성을 반영해서 학교장 개설 과목을 이렇게 신설해서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10명 내외로
소인수 멘토 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학급별 미수 예방 및 학업 성취 개별 지도로 소인수 담임제를 운영한 것이 여러 가지 이렇게 참고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고교 학점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했는데 이제 가장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고교 학점제를 이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고교 학점제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 또 교사의 반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지 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효숙 사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좋다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비춰진 거에 비해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학부모님들이 그리 많진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부모들을 이렇게 만나 보았는데 대부분 사실은 고교 학점제가 2025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 학부모님들은 아직 나에게 뭔 일, 중간에 또 뭔가가 바뀌지 않을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이게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한다니까 좋긴 한데 과연 대학 입시하고 무관해? 이게 가장 큰 의문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고교 학점제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는 정말 너무 좋고 하는데 대학 입시 부모님들 학생 다 그 입시하고 연관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동떨어지게 운영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걱정도 하지만 고민도 학부모님 자체도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도 학생들도 요즘 내가 듣고 싶은 과목 듣고 선택해서 좋아요. 근데 이것도 절대평가라고는 하는데 진짜예요? 등급이 매겨지는데 그럼 나 물리는 듣고 싶대. 우리 물리 학생들이 몇 명 없어요. 여기서 등급 어떻게 매겨져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또 많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지금 어차피 고등학생들은 또 대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대학 입시와 어떻게 분리돼서 이게 이루어질지 그게 가장 큰 학부모님들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교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한기 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고교 학점제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입시 문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정도였던 이제 고3 지도를 쭉 해왔었는데요. 사실 기존의 교육 과정이 한 번도 대학 입시를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 진로 선택이 절대평가로 되면서 사실 거의 처음으로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낸 교육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대학 입시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반드시 또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저 학생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당장에 본인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 과목이 대입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선생님들은 좀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거의 모든 걱정거리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제 사실 좀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개별 교사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학교가 시스템화돼서 좀 편하게 일하면서도 좀 더 좋은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좋든 싫든 뭔가 바뀐다는 건, 변화한다는 건 늘 두려움과 걱정을 주기 마련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장에 이제 준비와 또 서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그 합의를 통해서 이 고교 학점제가 충분히 지금의 현행 교육제도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제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마무리 발언으로 고교 학점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이랄까, 또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또 미처 오늘 토론에서 다 말씀 못 해주신 내용이 있으면 같이 함께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응배 장학관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부모님들의 반응과 연관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 학점제를 바라보는 그 인식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그 자녀의 대학 입학에 유리한 제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녀들이 과연 미래를 사랑할 역량을 잘 길러줄 수 있는 학교인가 또 아닌가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녀의 어떤 근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학교가 도움이 되는가 이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이러한 학교의 어떤 교육 목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더불어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좀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행정 업무라든가 학생 관리, 생활지도에 대해서 생활지도에 더해서 다과목 지도라든가 진로지도 또는 학업 설계 지도에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길러서 자기 주도적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진로 탐색에서부터 과목 선택 그리고 이수까지 학생 스스로 학업 설계 과정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 학생들은 그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고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해 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부해 주기를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런 미래 사회에 어떤 인재로 성장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해 주시고 학생들과 이렇게 항상 같이 하면서 관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박세별 지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 취지에는 모두 동감하고 있고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잘 안착되기 위해서 학생들 기본 소양 함양 위해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비중 적정화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이수 학생들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교육 환경, 우리 광주의 환경이 어떠한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되고요. 성취평가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대입제도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성취평가제, 대입제도 모두 취지에 맞는 형태로 고쳐져야 합니다. 다음 학생 자치활동, 또 학생 소외 예방, 학생 생활지도 이러한 대책도 함께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다교과 다과목 지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원단체들, 여러 교원단체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추진 상설협의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남한기 교감께서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뭐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 제도보다는 그 고교 학점제가 이 핵심에 좀 더 근접해 있는 그런 교육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2025년까지 좀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큰 혼란 없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전효숙 사무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정책들이 좀 완벽하게 처음부터 시행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교 학점제도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더 우려도 되고 걱정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뭐 학교 또 학부모, 교사 뭐 다 지역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힘을 합쳐서 이거를 보완점을 더더 보완해서 좋게 고교 학점제가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네 분의 패널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이 매일같이 학교에 가서 학습 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것, 고교 학점제의 의미이자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이겠죠. 교육의 중심이 학생의 선택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기존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텐데요. 많은 고민과 철저한 준비로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한 미래교육 플랫폼을 이루어내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